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열려있는 말끝을 골똘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땐 자연이 농부의 딸인 나를 귀찮게 했고 인공적인 것들이 모두 소중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소로나 루소 같은 자연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내가 밟고 만지고 보던 모든 자연들이 선물이었고 행복이었구나 깨닫긴 했어도 세상을 살면서 무척 당연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삶의 연속이었죠. 40대 초반 번아웃이 오면서 잠시 기촌 생활을 했을 때 그 자연들이 나에게 행복을 하루 용량씩 배달해 주는구나 했습니다. 결코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끼니처럼 말이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저만의 가치 기준이 선 지금까지 자연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오늘의 책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프런트 페이지에서 펴냈고 미셸르 방키행에 의해 쓰여졌으며 김수영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럼 뇌과학이 밝혀낸 자연이 선물하는 만족감의 비밀을 풀러 가볼까요? 우리의 뇌는 자연이 필요하다. 몇 년 전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격리 조치로 파리에 있는 한 아파트를 할당받았었다. 그 시기의 격리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겪은 일이었다. 도시인들은 몇 달 동안 컴퓨터 화면에만 눈을 고정한 채 생명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야 했다. 위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존재 그리고 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나도 시내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간이 그리웠다. 격리된 아파트에서 굳게 닫힌 문 뒤로 타인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그곳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해준 건 창문 너머 보이던 작은 공원의 나무 몇 그루였다. 그러나 파리는 물론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프랑스 대도시에서든 낙후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든 녹지대를 바라는 것은 사치나 다름없다. 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 나무가 심어진 공간이나 자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인구당 1제곱미터에 불과하다. 이 평균치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전례 없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격리 조치가 시행될 때에는 공원이나 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마저 제한되었다. 아예 도심의 녹지대를 폐쇄한 시청도 다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부재를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바로 자연의 부재다. 녹지대 접근 금지 조치는 곧장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프랑스의 비영리 환경 전문 매체 르포르테르에서 2020년 봄에 발의한 청원서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떠올려보자. 연대 서명인 중 한 명인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강조했듯 야외 산책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없고 오히려 발코니나 정원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록이 주는 평안함과 충전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파리에 위치한 생트안 대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이기도 한 앙드레는 더 나아가 사람들이 강제로 집에만 머무는 경우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즉각적인 격리가 시행된 후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는 하나같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녹지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후양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3분의 1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수용 인원을 초과한 장소에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반면 야외 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격리는 좀 더 견딜만 했다. 격리 시행 중에 실시된 한 조사는 가끔 집 밖으로 나오는 행위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행동이 갇혀 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수많은 도시인 사이에서 조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정원이나 작은 꽃밭이 딸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발코니도 없고 창밖에 시멘트 건물만 보이는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견뎌냈다는 것이다. 만약 집에 정원이 없다 하더라도 가끔씩 근처 녹지대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체감했다. 기분 좋은 종말의 분위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우리는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빼앗겼지만 역설적이게도 도시에는 숲의 공기가 흘러들었다. 노랫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령을 내렸을 때 주변 소음이 줄어들어 창가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코르시카 섬의 중심 도시인 아작시오에 출몰하는가 하면 세계 각지의 유명 인사들이 묻혀있는 파리의 정원식 공동묘지 페르라셰즈에서는 늑대가 나타나기도 했다. 종말의 분위기인데 기분 좋은 종말의 분위기라고 할까? 텅 빈 대도시의 길을 홀로 걷다가 침묵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경험이다. 하지만 잠깐으로 끝났어야 할 첫 번째 격리 이후 또 다른 격리가 이어졌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연장되었다. 마음이 피폐해질수록 자연으로 탈출하고 싶은 욕구는 강렬해졌다. 2020년 프랑스에서 봉쇄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1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2%가 집에서 감금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둔화되었다고 답했다. 보건위기가 가져온 충격으로 삶의 방식이 크게 흔들렸고 우리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지명해졌다.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연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성이 일자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방송에서는 전염병에 쫓기던 파리지인이 엘도라도를 찾아 농촌으로 떠난 이야기를 뉴스거리로 이용하기도 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연의 존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단순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가치를 되찾게 해주고 우리를 자신의 에너지로 채워주고 걱정과 내적 갈등을 잠시 중단시켜준다. 자연은 감동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준다. 그렇다. 우리가 자연과 접촉할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했을 때 숨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자연의 아름다움은 경탄을 자아내고 감동을 준다. 일몰, 별이 촘촘히 박힌 하늘, 푸른 계곡을 보고 있으면 경이로움으로 할 말을 잃는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타 상황과 달리 자연이라는 기쁨의 원천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나에게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자연은 숲이다. 나는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숲으로 간다. 숲에서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들고 어떤 근심은 그대로 사라지기까지 한다. 우리가 왜 자연이 만든 장관 앞에서 그토록 수많은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 질문하던 철학자 알렉산드르 라크루아는 이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풍경은 결코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모습들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소생하는 복수의 우주다. 시간과 날씨 그리고 계절은 자연을 다채로운 색깔들로 채워넣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신시킨다. 환상과 현실의 간극. 경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이 깊은 감각을 말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인간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자연은 조금은 순진한 대상으로 이상화되어 여기저기에서 감각적인 덫으로 우리를 매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 덫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자연을 향한 욕구 뒤에는 인간이 빚어낸 환상이 숨어 있다. 이것은 인류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순수하고 선한 자연, 즉 자연 상태라는 신화다. 그러나 이 자연 상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대인의 삶에서 멀어진 구원의 자연이라는 발상이 되살아난 시기는 산업혁명이 도래한 19세기부터였다. 이러한 발상에서 비롯한 자연은 전형적으로 현대인의 환상이고 진짜 야생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집단 상상의 결과물이다. 누구나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꿀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연을 향한 환상은 호소력이 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도망치고 싶게끔 만든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숲으로 향하지만 숲속의 간이주택 생활은 종종 악몽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문득 시베리아로 떠난 여행작가 실뱅태송이 홀로 오두막에서 6개월간 지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잠시나마 외딴 장소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아보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숲속에서 생활했던 내용을 담은 저서 월든이다. 소로는 1845년부터 2년 2개월 2일 동안 미국의 메인주 숲에서 모든 문명과 단절된 채 지냈다. 그때의 경험은 소로의 입장에서 신라권 혹은 원시 황금기로의 회귀였다. 그로부터 200년 가까이 지나고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터전이 침해받자 생태에 대한 현대인의 근심은 커졌다. 오늘날 월든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도 우연은 아니다. 자연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욕구는 사람들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가장 쉽게는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은 이를 이용한다. 온갖 부류의 자칭 전문가들이 수익성이 엄청난 이 시장판에 뛰어든다. 도시인들은 자연 속에 사는 대신 유기농 식품, 지역 농산물, 비건 제품을 소비한다. 파리 한복판에 있는 자연요법 센터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소중히 보살핀다. 설사 숲에 간다 해도 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찾는다. 나무에 입을 맞추고 나무를 껴안고 심지어 오두막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기도 한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의 진정성이나 모순과는 별개로 인간이 자연에서 느끼는 행복은 실질적인 것이다. 자연이 주는 경험은 착각이 아니다. 게다가 도시의 지친 삶을 되살아나도록 만들기 위해 시베리아나 메인주의 숲 같은 거창한 곳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랜드 캐니언은 잊어도 좋다. 도시 안에서 친숙한 자연만으로도 충분하다. 화려한 풍광보다는 잠깐의 휴식을 찾아 손바닥만한 작은 풀밭 위에 누워 주변에 귀 기울여보자. 이때 지속되는 강력하고도 이로운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자연을 이야기한다. 자연은 수천 년간 인간이 다듬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해하고 든든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일상과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남몰래 세워둔 벽 뒤에서 자신을 보호하듯 인간이 휴식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자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자연이 신체와 정신에 주는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연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서로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 자연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대답하기 쉽지 않다. 이 단어가 수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때로는 상반된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대표 백과사전인 라루스 사전을 찾아보면 자연에 대한 정의가 14가지나 된다. 이는 과학자들이 생물권, 생물 다양성 혹은 생태계 등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통합되기는 했다. 이 책에서 나는 다른 용어 대신 자연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개념의 포괄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언급하는 자연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한 것과 인간이 자연에 가한 모든 변형을 제외한 총체적인 세계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공과 대비되는 자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숲, 초원, 바다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별과 산속에 있는 바람 등 자연현상 일체를 포함한다. 또한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 등의 생명체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걸친 자연이라는 정의는 인간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거대한 바깥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과 가깝다. 두뇌에 새겨진 녹지.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가까운 사이로 살아왔다. 현재 전 세계의 70%에 가까운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에는 15%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이농 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농촌이 황폐화되었고 현재는 인구의 4분의 3이 도심에 살고 있다. 인구 밀집 현상은 역사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 왔지만 200년 전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가 도시로 세차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빨라졌다. 모르크의 제벨 이루드에서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출현했다. 3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에 익숙했던 뇌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인공적인 생활 공간에 적응하기에 200년이라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수십만 년에 걸쳐온 진화의 양상을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다. 환경은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우리의 뇌는 그러하지 못했다. 여전히 뇌의 많은 부분이 구석기 시대 푸르른 대평원을 달리던 수렵 채진민의 상태를 간직한다. 1868년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지방의 크로마뇽 동굴의 보존 상태가 훌륭한 호모사피엔스의 해골이 발견되면서 조상의 뇌가 현대인의 뇌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50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해골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축에 속했다. 함께 발견된 도구와 장신구의 연대를 추정한 결과 2만 6천 년 전에 화석으로 밝혀지면서 지구상 가장 오래된 현 인류 화석이 되었다. 이를 현대인과 비교해보면 크로마뇽인 시대부터 현재까지 뇌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뇌의 부피도 1350세제곱 센티미터 정도로 비슷하다. 과학자들은 크로마뇽인이 이미 우리였다고 바로 현 인류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기후는 혹독했지만 도르도뉴의 온화한 계곡은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의 터전이었다. 기후도 수렵 채집에 더 유리했고 가까이에 수원과 규석지 층 반추동물을 위한 방목장도 있었다. 그곳에서 인간은 술록, 말, 들소, 코뿔소 양과 함께 지냈다. 우리가 지금 라스코, 쇼베, 코스케 동굴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다. 초창기 예술작품에서 식물보다는 동물이 과도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자연은 인간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인류의 조상은 다른 생명체와 깊은 친밀감을 쌓으며 친화력의 덕택을 톡톡히 보았음을 초창기 예술작품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걸작들은 인간성을 빚어내고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을 특징짓는 자연과의 친밀성에 대한 증거다.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인간은 친화력 덕분에 생존에 유리한 요소들을 선택하며 진화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동물의 흔적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식수를 찾은 능력, 식용 가능한 식물을 식별하는 능력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스란히 현대인의 유전 형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친밀감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순한 필요성을 뛰어넘어서 미적, 인지적 충족뿐 아니라 영적 충족까지도 포함한다. 이렇듯 자연은 인류가 출현한 순간부터 그들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졌다. 근거가 필요한가?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적 취향이나 문화적 요소에 관계없이 선호도가 나타난다. 이것은 두 진화 심리학자 존 포크와 존 볼링이 실시한 유명한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러분도 잠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 실험에 참여해보자.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A인가? 아니면 B, C, D, E인가? 두 학자는 북아메리카, 유럽,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등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피험자들에게 열대우림, 사바나, 사막, 침엽수림, 화렵수림 이렇게 5개의 생태계 사진을 보여주었다.
포크와 볼링의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B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아마도 당신 역시 사바나를 가리키는 B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포크와 볼링은 이 연구를 근거로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근원지에 적응한 결과로 인해 특정 형태의 자연에 대한 선호가 생겼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실제로 도르도뉴의 크로마뇽인이 훨씬 이전에 인류 역사는 아프리카의 사바나, 즉 나무가 거의 없는 탁 트인 경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조상에게 사바나는 생존에 완벽하게 적합한 장소였다. 시야가 멀리까지 닿아 사냥감, 특히 소, 사슴 같은 단추동물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풀숲에 바싹 엎드려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가 너무 높지 않아 과일도 쉽게 딸 수 있었다. 지금도 사바나를 보고 있으면 편안한 만족감이 든다.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영역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다. 이 느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안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확보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직감 혹은 본능이다. 따라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미 수렵 채집이라는 인류 공통의 오래된 과거에 의해 결정되었고, 인간이 사바나의 환경 자원과 함께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을 선물하는 자연. 자연을 향한 우리의 본능적 애정의 또 다른 과학적 근거는 1984년에 밝혀졌다. 미국의 저명한 자연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로저 울리히의 유명한 연구 외과 수술 후 창밖을 바라보기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다. 울리히는 어린 시절 신장병을 앓아 방 안의 침대에 누워 몇 주를 보내야 했다. 긴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창밖에 보이는 큰 나무의 존재만으로도 질병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바로 그때 그는 환자가 병실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울리히를 따라다녔고, 마침내 그는 10년 동안 미국 내 병원에서 복부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창밖으로 자연이 보이는 병실에 있던 환자의 회복 속도가 창밖으로 벽이 보이는 병실에 있는 환자보다 빨랐다. 병실에서 자연을 보았던 환자는 벽을 보았던 환자보다 진통제도 덜 필요했고 평균적으로 하루 먼저 퇴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울리히의 선구적인 연구가 발표된 뒤 녹색 풍경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가 쏟아졌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철장 밖으로 자연이 보이는 감방에 수감된 자들의 진료 요청은 그렇지 않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연이 그려진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실험을 했을 때도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실제 자연 풍경이든 인공적 풍경이든 단순한 자연 조망에도 인간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같은 선상에서 다수의 역학조사로부터 자연이 질병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졌다. 네덜란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한 연구를 예를 들어보자. 연구원들은 환자 35만 명의 의료 기록과 그들의 거주지 1km 이내에 인접한 생활 환경을 비교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모든 편향을 제외했을 때 자연에 많이 둘러싸인 사람이 특정 질병에 덜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질병은
당뇨병, 비뇨기 감염, 장내 감염, 두통, 어지럼증, 천식, 상기도 감염, 관상동맥 질환, 목 통증, 등 통증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자연은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주거지역에서 자연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주거지역에 녹지가 많을수록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다. 또한 거주지와 공원의 거리가 멀어지면 곧바로 정신건강이 저하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거주지와 공원 간의 거리가 300에서 400m 이상이 되면 심리적 동요가 발생할 위험성이 나타났다. 공원과 좀 더 가까이 살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현상이다. 반대로 뇌신경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깐씩 녹지대에 자주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원들은 도시에 사는 50여 명의 피험자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9번씩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참가자가 낮 시간 동안 녹지대에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잠깐이라도 녹지 공간에 노출된 참가자의 행복감이 곧바로 상승한 것이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WHO에 정의한 건강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잠시나마 자연에 접촉함으로써 인간은 신체 기능의 재활성화와 같은 신체적 혜택,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과 같은 인지적 혜택,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증진되거나 우울증이 경감되는 심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2019년 전 세계 26명의 과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사이언스에 게재했던 논문에서 내린 결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연에 대한 접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자들의 선언문이 담긴 논문이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때 이로움이 가장 커진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말 그대로 자연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 효과는 증폭되었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자연 속에 푹 빠지는 것이다. 산림욕하기, 바다와 마주하기, 물 위에 떠있기,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에 햇빛을 바라보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이다. 이어지는 각 장에서 자연이 오감을 통해 선사하는 경험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 밝혀볼 것이다. 각각의 자연적 상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되었던 인류의 여명기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달님들은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문장 마무리를 지어보셨나요? 어디에선가 들은 정보 중에 산 등산하기 힘들면 녹지가 있는 길을 걷기만 해도 산길을 걷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둘레길도 많고 강가나 시냇가 옆으로 산책길도 잘 나 있으니 자연과 하루 한번 꼭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달님들 사랑합니다.